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었습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도 꾸준히 늘어서 7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의 표준을 만든 기회의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방역에 이어 선거에서도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겠죠. 안전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고요. 투표를 완료하신 뒤에는 외출이나 나들이 대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오늘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전직 국무총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투표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금 아침 투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종로구 이화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지금 3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긴 줄을 들어선 모습입니다. 네, 오늘 투표는 조금 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투표 절차,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하고 입구에서 발열 검사도 받습니다.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설 때 앞뒤 사람들과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마스크를 잠시 내려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한 장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고 또 한 장은 비례대표를 뽑는 용지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무려 48.1cm로 지금까지 투표용지 중에 가장 긴 만큼 도장 찍으실 때 정당 이름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나올 때까지 비닐 장갑을 벗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 입구에서 나눠준 이 비닐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셔야겠는데요. 방역당국은 투표소에서 이 비닐 장갑을 벗으면은 손이 기표소 안에 다른 곳에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도 진행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되는데 야외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일반인들의 진행이 끝난 투표가 진행된 뒤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야 하고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40분 안에 외출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표소에서 TBS 이혜진입니다. 네, 이혜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조금 전 오전 8시 기준으로 누적 투표율은 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첫 선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향후 국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에서 지금 총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 자체를 연기하거나 또 취소하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의 경우는 확산세가 급증하던 지난 7일에 위스콘신주에서 경선 투표를 또 강행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프랑스라든지 영국, 폴란드 등 47개 국가에서 최소한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우편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제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인지에 그러게요.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했습니다. 물론 경선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80곳의 투표소 가운데 175곳이 이렇게 폐쇄가 되면서 5곳밖에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그만큼 투표소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감염의 우리가 커져가지고 주 네. 방위군 2천여 명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대체적으로 선거율이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뭐 이제 보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 민주당 쪽 주지사가 연기를 결정했는데 공화당 쪽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강행을 시킨 것이죠. 또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뭐 연기 같은 경우 무효라고 이렇게 하니까 네. 결국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보수나 공화당 쪽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 때문에 결국에는 채 준비가 못 된 상황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예. 결국에는 감염의 우려가 높아졌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은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투표가 좌우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특히나 코로나19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그렇게 강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국민들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강과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두 가지 같이 가도록 네.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에 치러진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투표소 방역이라던가 또 선거 방식에 대해서 해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0,000여 명 이상 어쨌든 우리나라도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많이 확진이 된 때문인데 이렇게 어쨌든 대규모 확진이 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진단 키트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투표 방식이 수출되지 않을까, 뭐 모범적인 모델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인구 네. 밀도는 15배 이상 되다 보니까 예.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 그러면 미국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성공적일 수 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불편함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표 한 표 하시는 것이 세계인들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역사에 좋은 모범 모델로 많은 국가한테 긍정적인 민주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그런 네. 한 표의 행사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역대 총선 가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늘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정치적 행사였습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이목을 받는 것은 또 이 정도였던 적은 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도 투표는 이루어졌다라는 역사를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총선 연기론도 있었지만 예. 그런 점을 이제 중시해가지고 결국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어떤 민주주의 역사, 투표의 역사는 뭐 국민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잘 치러서 방역의 만전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투표를 완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각별한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선거에 있어서도 좋은 모범,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방역 선거 그 결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총선을 바라보는 해외 시선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있는 이유,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 것이 의료보험과 공항, 지하철, 도로 등 한국의 전반적인 공공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를 리트윗한 로라비커 BBC 한국 특파원도 한국인들이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며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목소리 높여 권력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대통령도 탄핵시킨 민주주의의 나라이고 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물론 이제 잘 대응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도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우리가 선진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동된 것이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4.15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 민주주의 등불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지도자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한국의 총선은 강압적이기보다 개방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방역 조치를 이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오늘 선거의 최대 변수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입니다. 정부가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자가격리자들의 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투표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이미 어제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명단을 이제 확정을 했고요. 네. 이동 방법은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 대중교통수단은 안 되고요. 걸어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1대1 이제 관리자가 같이 이제 붙어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접촉이죠. 그래서 예. 일반 유권자와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하고요. 외출 시간 같은 경우는 5시 20분부터 7시로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시간이 좀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소에 도착하고 나서인데 일반 이제 유권자와 뭐 이렇게 동선이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내 공간에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야외 공간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고 야외 공간에 있을 경우는 이제 보호구를 이제 착용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답답함을 덜하게 해주는 것인데 예. 이 대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2m 이상의 거리 간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통 유권자들은 1m 정도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데 네. 이런 점에서 좀 더 이제 띄워놓기가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서 이제 6시 이후에 이제 일반 유권자는 달리 투표를 하게 되고 이 출구조사 같은 경우도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기존보다는 15분 정도 늦게 이렇게 발표하는 등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칙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정말로 이 수칙들이 잘 이행이 돼야겠죠. 예,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대1 그 관리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자가격리자 중 63%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모두를 1대1로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지.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직접 동행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동행에 준하는 수준이란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 모드를 되게 이제 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GIS, GPS 같은 그런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동행에 준하는 수준을 밝힌 부분은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앱이나 또 이제 문자를 통해 가 지금 현재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동선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다만 여기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동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1대1 마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앱이나 문자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이제 불편함 중에서도 뭐 이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노약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동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자가격리자들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하루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동안 그 선거날 떠올려 보면 보통 투표 마치고서 나들이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나들이객들이 사실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선거날은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투표를 하시고 나들이를 갔을 수 있죠. 저도 이제 아침 일찍 투표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나들이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간염이 적어질 수 있지만 예. 중요한 것은 나들이 갔을 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행동하느냐인데 만약에 집단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내밀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할 경우에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야외 가신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네. 화장실 등에서도 이제 조심하셔야 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들이는 집단적으로 가시지 마시고 또 밀접 접촉을 하는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문화생활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예. 원래 선거는 노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그런 의미들을 함께 이제 생각하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하루가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이 봄 기운에 마음이 설레는 건 모두가 같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더 필요할 것이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3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또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방심이 나와 가족 또 이웃들을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3명 중 1명은 또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완치자들이 직접 밝히는 코로나19 경험담 잠시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 몇 주간의 치료를 받은 뒤 완치 판정을 받고 최근에서야 퇴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릴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열이나 기침은 물론 목도 아프지 않았고 가벼운 근육통만 하루 정도 앓았기 때문입니다.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근육통을 끝나나 보다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신종 코로나 생각을 못했죠. 확진 검사에 계속 실패하면서 난생 처음 우울증도 겪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숨을 못 쉬면. 진짜 갈 수 있을까 집에. 또 다른 확진자 B씨. 가벼운 근육통만 앓다 지인의 확진 소식에 보건소를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항생제를 먹기 시작하면서 구토와 설사, 피부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감염된 가족과 함께 퇴원하는데 3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3번 정도 실패하고 4번째 1차, 2차 인정을 받은 거죠. 딸하고 와이프와 같이 입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들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누구도 겪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입원해 보시면 얼마나 그게 지옥 같은 삶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사회적 거리는 꼭 둬야 됩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네. 코로나19 앞에서 절대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이 국내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 역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거리두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하고 코로나19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나 혼자만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접촉이 이제 전염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을 줄이는 건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접촉을 줄였기 때문인데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접촉률은 25%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주 후에는 확진자 수가 한 40명, 또 한 달 후에는 27명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접촉의 수준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겠는데 이제 더 줄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생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꾸로 50% 이상 여기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은 2주 후에 396명, 거의 400명에 이르게 되고요. 또 한 달 후에는 4,854명 그래서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정도로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봄철 나들이 혹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2배 정도 이상 만약에 활동을 하시고 접촉을 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다른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들처럼 확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나들이객이 많은 그런 와중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이런 연구진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대 고비가 바로 선거일인 오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이후에 꽃구경이라던가 나들이 가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선거의 의미를 또 되새기면서
나들이를 가고 싶더라도 집에 머무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집콕을 일부러 네.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좋은 네. 팁 좀 사실 이제 알려주시죠. 서울 도서관이라든지 서울 뭐 시립미술관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양한 콘텐츠들을 온라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뭐 서울문화재동 같은 경우에도 뭐 공연이라든지 또 이제 콘서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보통 때 잘 보지 못했던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런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탐색해보는 그런 날로 같이 삼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랜선 뭐 무엇 이런 거 랜선 유행하잖아요. 콘서트, 랜선 공연 이런 네. 식의 랜선 온라인 여행. 라이브 혹은 온라인 스트리밍 그런 문화 콘텐츠 향후가 좀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처음보다는 많은 콘텐츠가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또 집안에 계시면 또 아이들과 같이 또 즐기는 것도 네.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또 가족들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4.15 총선 누적 투표율 전국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0.9%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안전이 중요한 선거인 만큼 투표소 출발하시기 전에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또 1m 거리 두기 실천하셔서 안전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내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환자가 연일 3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정부는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고위험 시설 중심의 집단 감염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해외 유입 사례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경북 예천 같은 경우 또 아직 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이번 이제 부활절과 총선 이런 그런 큰 행사들을 잘 치러낸다 그러면 보다 좀 더 안정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어떤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 네. 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선생님? 할 예정입니다. 방송 후에 하러 가시려나 보네요. 자, 현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투표소 방역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이 거리두기뿐만이 아니라 얼굴 일일이 마스크 내려서 한 번씩 확인을 하셨고 손 소독 당연히 해야 되고요. 줄 서 있을 때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다시 한 번 소독을 시키고 비닐 장갑 다 끼워주시고 네. 이거 손 인증샷 도장 찍으시면 안 된다 이런 안내까지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요, 이 SNS 상에서는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비닐 장갑이 감염 예방의 목적보다는 무효표를 늘리려는 꼼수라면서 이 비닐 장갑을 벗고 투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 소독을 잘 하고 이제 라텍스 장갑을 잘 끼고 예. 환자를 수술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의사 본인과 이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그 글러브를 끼는 건데요. 네. 이 외과 의사가 글러브 안 끼고 수술하겠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어찌 보면 손 소독하고 이제 일회용 장갑을 끼고 이제 투표에 임하는 것은 본인과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선거 관련된 거짓 정보, 또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는 총선을 안전하게 끝낸 뒤에 이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악화되면서 이 경제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나 방역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데 네.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한 봉쇄를 풀면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우리도 지금 엿새 넘게 50명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오늘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쭉 이어지고 온라인 계약 이후에 숫자가 더 줄어든다고 하면 아마도 더 이상 경제 상황을 이대로 묶어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생활 방역이라는 것도 결국은 감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아마 서서히 바꿔가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쇼크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실직을 당했을 만큼 대량 실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경제 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생활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뉴욕에서만 사망자가 뭐 10,000명을 넘은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동부 7개 주 주지사, 서부 3개 주 주지사들, 10개 주 주지사가 모여서 우리는 아직 학교를 열거나 공공시설을 열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마치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의 문을 다시 열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주지사에게 있느냐 이걸 헌법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어허. 이런 상황이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아직 깊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이 서둘러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이게 그다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 미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할 만한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한 이 경제 활동 재개 시점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지금 그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네.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그 목표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하루 이제 그 환자 발생이 50명 미만으로 생기고 그 중에서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 미만이고 또 지금의 그 환자의 숫자, 치료한 환자의 숫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상으로는 이제 이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총선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집에서 쓸 수는 없고 이제 나가서 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점과 맞춰져서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일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규모 재정 지원책과 함께 긴급 사태를 선포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누리꾼이 일본 SNS에 올린 월급 명세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토해내는 상황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일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은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각종 보험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월급은 18만 원 받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 4대 보험료는 한 40만 원 이상 내야 하더라. 그러면 네. 월급 받고도 본인이 이른바 토해내야 하는 돈이 2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일본의 상황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매출이 거의 10,000원대, 2만 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 월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지역가입 보험자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수십만 원대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그쪽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이 일본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상 첫 긴급 사태 선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일본에 있는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에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제 이 긴급사태 선언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데요.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등의 주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비자 리서치 회사 넥서가 전국의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진 7일 이후에 7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 30%만 지금 재택근무로 근무 태세가 바뀌었고 70%는 아직도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이 아니면 도시까지 외출을 하는 경우는 적은 편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금 보면 마트에 가도 손님들이 꽤 많은 편이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사실상 그렇게 꽤 많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다만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편의점에 가면 이제 계산대에 비닐이 덮여 있어서 그 비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손님이랑 점원 얘기를 해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도쿄를 비롯해서 7개 지역의 긴급 사태가 선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또 지자체들이 이 긴급 사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들 상황도 많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긴급사태를 내린 곳 중에서 감염자가 많은데도 빠진 곳이 있는데 바로 아이치현입니다. 여기가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현재 도쿄가 확진자가 2,000명이 넘고 그 다음이 오사카인데 아이치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5, 6위를 오갈 정도로 확진자가 많은데 이번 선언에서 빠지면서 지난 10일에 아이치현이 독자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내렸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 등을 살펴보면 교토도 긴급사태 선언 대상으로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교토의 경우에는 지금 오사카나 효고가 긴급사태가 발령이 되었는데 바로 옆인 자신들은 왜 아니냐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긴급사태 선언 지역이 아닌 이바라키에서는 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 현립학교 전교에 임시 휴교를 요청을 하면서 지금 수업 거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바라기 현이 18일 어제부터 현립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휴교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선언이 일본 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전국적인 사태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병원 내에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높거든요. 병원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나요? 저는 지금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는 괜찮은데 제가 다니는 내과의 경우에는 2월부터 이미 건물 앞에 열이 있는 환자는 당분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 도쿄에서는 9일에 발열이 나는 40대 남성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무려 40개의 병원이 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서 병원이 결정 나기까지만 무려 1시간 반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도쿄에 한두 건이 아닌데요. 밤 같은 경우에 야간 이송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걸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급 지정병원 관계자는 TV 아사히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내 감염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라며 지역 의료를 내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 환자들을 진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병원에 내과의가 상주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병원 내 감염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간 아사히라는 잡지를 보면 열이 37.5도 이상, 나흘 이상 계속이 되고 또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가 아니면 지금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검사를 안 해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병원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그 진단과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점점 심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일본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기다리느라 뭐 이틀 동안 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지냈다 이런 후기도 돌고 있어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뭐 타국에서는 호텔에서 대기를 하고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리타의 경우에는 종이 상자, 즉 골판지로 된 침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8일, 9일에 입국한 귀국자가 140여 명이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후생 노동성 나리타 공항 검역소에 따르면 이 골판지 침대가 지금 약 1,500개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칸막이가 있고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이불과 시트 등도 일단 마련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보통은 검사에 6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입국에 따라서는 그 인원과 검사 여력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쿄도만 봐도 검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검사 결과를 나흘 이상 기다린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한 방송인이 자신의 남편이 검사한 사례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나리타 공항 근처에 호텔 400개실을 마련을 해놓았는데 하루 1,000명 이상 검사를 받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상 나리타 공항의 경우에는 지금 골판지 큰 침대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주로 옆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담요만 주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13일에 지지통신 보도를 보면 일본의 도요보라는 회사가 최단 1시간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지금 발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해주시는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의료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항에서의 검역 문제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응 체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아직 그 잡혀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치러지는 첫 선거인데 여기에 대한 또 일본인들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NHK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한국이 선거를 치른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가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후보자와 악수를 나누는 대신 소독약을 뿌리는 등 선거 운동이 달라졌고 후보자들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투표소에서는 1m 이상 떨어져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한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에 해당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나 코로나 대책 등 다양한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NHK는 선거 결과가 임기 2년이 남은 문 대통령의 앞으로의 구심력과 연관이 되어서 일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한국인 징용 피해자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일본의 긴급사태 적용 기간이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지 상황을 볼 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학교며 극장, TV 방송들이 지금 5월 6일 이후에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대감도 그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그 시기까지 감염이 줄 것으로는 전혀 예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도 이제 경기라던가 재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아베 총리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감염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였었는데
이 예천 지역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4월 9일에 이제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그 환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중심으로 이제 그 최근 5일간 한 25명 가까운 환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4월 10일에 사전 선거를 가신 분들도 있고 네. 선거 운동원도 있고 해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 포괄적인 그런 그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것이 그 조용한 전파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방식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전에 그 대구 상황처럼 급격하게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을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네,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구 유행 같은 경우도 사실 조용한 전파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발생했었던 그랬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고 총선을 잘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더 위험을 높이지 않는 생활 방역으로의 그런 전환을 잘 해야 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연미 평론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먼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확보가 돼 있죠.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인데 오히려 더 줬으면 더 줬지 정부안보다 깎자는 정치 집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기존에 마련해 놓았던 9조 1,000억 원 그리고 네. 추경을 통한 7조 1,000억 원에 마련한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큰 이견 없이 통과를 시켜줄 것으로 보이고 3차 추경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상황이 참 위중하고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예정이니 힘을 좀 내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겠군요. 그렇다면 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래돼서 그리고 그 뒤로 정치권에 말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모든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고요. 1인 가구다 하면 40만 원, 그 이후로 20만 원씩 증액이 되는데 4인 가구 이상이다, 5, 6인 가구다 해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건물주다, 땅 부자다 이런 분들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거든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인 가구에게 지나치게 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러면 그 단순히 계산하면 4인 가구는 16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하실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비중이 가장 크기도 하고 1인 가구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멋있는 싱글라이프를 사는 그런 가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 비중으로 보면 1인 가구 가운데 그 고연령의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 빈곤층을 고려한 그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 와중에서도 또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미끼로 한 스미싱이 등장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문자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냐면요. 그 긴급 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참 허술한 것이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이 맞춤법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시옷 했습니다로 바꾼 지가 지금 10수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했읍니다로 간다는 거예요. 했읍니다요. 네, 이 아마도 그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국회 통과를 아직 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주자까지 합의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라 돈 쓸 때는 국회에 다녀와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네. 총선 지나고 제출을 하면 아마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갔다 오고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고령층을 생각하면 이게 그 종이나 실물의 형태, 카드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서 네. 이 문자를 통해서 클릭하면 개인정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셔서 스미싱 피해 없도록 다들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정말 유례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 개발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 개발 경쟁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경쟁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민관 합동 그 범정부 지원단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백신도 개발하고 또 좋은 치료제도 나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 지금 선거라는 시험대에 서 있는 우리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치러내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생활방역 체계로 진입하기 전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두 분께 간략하게 도움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생활 방역에 진입하기 전에는 지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의해서도 알 수 있지만 조용한 전파 상황에서 갑자기 또 대유행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체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수칙들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것들 잘 준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네, 무엇보다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안 했는데 우리 애는 안 아프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애 빼고 다른 집 애들을 다 맞췄기 때문입니다. 서로 조심해야 다 같이 건강하고요.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겠죠. 네, 서로 조심해야 한다. 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내과 전문의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전국 1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날인데요. 오늘 선거가 끝까지 질서 있고 안전하게 마무리돼서 전 세계의 귀감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TBS는 총선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겸손한 B급 아날로그 방송을 슬로건으로 했고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는 김어준의 개표 공장이, 그리고 이후 오후 10시부터는 노영희, 박지훈의 댓글 공장이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총선 개표 방송도 저희 TBS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